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정말 곧 있으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겠네요. 언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허망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봐야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이 남겨주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생겨서는 안 될,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20억짜리 아파트가 뚝 떨어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정말 저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20억짜리 아파트였다면요. 저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커다란 아파트가 굴러 들어오고 나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돈이긴 했지만 어찌 보면 그 아파트만 없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행운인지 불운인지 모를 그 아파트에 엮인 가족 간의 갈등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그 시기에 저는 상당한 긴장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부터 벌써 15년 전의 일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네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고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되시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10년 먼저 결혼을 하셔서 이미 아이도 둘이나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랑 남편이 그 당시로 따지면 결혼을 조금 늦게 했던 편이었거든요. 30 중반에서야 겨우겨우 선자리를 통해서 짝을 찾은 터라 남들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다 쳐도 많이 뒤처진 상태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미 다들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었거든요. 적게는 하나, 많게는 셋까지도 낳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시집조차 가지 못한 상태였으니 마음이 많이 불안했었죠.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정말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없었고 제가 질문을 해야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는 남자였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싶어서 오늘 만남이 끝이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그렇게 여러 번의 만남을 걸친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을 제외하고는 일절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답답한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부분이 장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이나 혹은 제가 당한 부당함, 억울함에 대해 털어놓으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말을 어디 가서 남들에게 알린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남편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고민을 털어놓아도 다른 곳으로 말이 새어나갈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과묵하고 진중한 모습이 평생의 짝으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5개월의 만남 끝에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주었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그 시기에 긴장을 금치 못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알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꼬장꼬장하신 분이고 가진 재산도 많아서 딱 봐도 얼굴에 나 갑질할 사람이요 하고 써져 있었거든요. 여자가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것도 어렵겠다 싶었었어요. 당시에도 비싼 동네인 강남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에는 아주버님네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같이 살고 있으면 아주버님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은 잔뜩 주눅이 들어서 시어머니께서 사소한 심부름을 시켜도 정말 5분 대기조 같은 모습으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가 보다 하고 느끼게 되었죠.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첫째 며느리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가 될 텐데 그러면 형님보다 더 잔심부름을 많이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약간 맏며느리인 형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살며 큰아들네 부부를 끼고 사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께 결혼을 한다고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심한 갑질을 당하고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죠. 하지만 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양쪽에 인사를 드리면서 남편을 더욱 더 믿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도 딱 잘라 우리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느낌이 마치 우리 결혼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지긋하게 바라보시더니 둘째 며느리라고 불러주셨고요.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1단계를 통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남편이 은행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도 괜찮았고 연봉도 괜찮았어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과묵한 남편을 진국이라고 생각하셨고요. 아무튼 저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신혼집도 시댁에서 해주셨죠. 솔직히 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니 제가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거든요. 아이, 어머님, 신혼집은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구해도 되는데. 됐다. 내가 우리 아들들 장가갈 때 집 한 채씩 해주려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라. 그래도 형님네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신혼집을 받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유, 내가 준다고 하면 받는 거지 무슨 말이 그리 많어. 쟤들도 내가 집 한 채 해줬었다. 바보 같은 며느리가 날려먹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신혼집을 구해주셨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형님네도 결혼할 때 똑같이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는데 형님이 아주버님께서 벌어오는 돈을 불려보겠다고 투자 설명회에 가서 꼬드김에 넘어가 투자를 진행했다가 집까지 홀라당 말아먹었다는 사실을요. 오갈 곳이 없어진 형님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무척 답답하셨겠죠. 몇 억짜리 집을 한순간에 날려먹은 며느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아무튼 형님이 꼼짝없이 시집살이를 당하고 시어머니의 구박과 심부름을 해야 하는 건 시어머니 입장에선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님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돈을 언제 모아서 이사를 나가나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결혼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한 지 시간이 꽤 흘렀으니 저도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몇 가지 큼지막한 사건들은 기억이 납니다. 시집 오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와 남편의 나이가 이미 30 중반이었고 아주버님네는 아이를 이미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그만큼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신혼생활을 조금 더 즐기고 남편이랑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살고 싶었지만 저는 집을 해주신 시어머니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뭐 많은 걸 하라든 아이만 가지라는 건데 뭘. 결혼을 했으면 말이다. 응당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부 사이도 달라진다 안 하니? 그러니까 너희도 한시라도 빨리 애 낳아라. 지금 애 낳아 키운다고 해도 많이 늦었어. 아니 조카들을 봐라. 벌써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너희는 언제 따라잡을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볼 때마다 아이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저에게는 조금 스트레스였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정서에 안 좋다나 뭐라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나니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제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투병하시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정말 집안의 어른은 시어머니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달에 한두 번 요양병원에 찾아가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저에게 전화를 다 주시고.
동서,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가 어머님이 사주신 집을 날려먹은 건 들어서 알고 있지. 네? 네.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해듣기는 했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이번에 어머니가 안 끼시던 찻잔을 정리하다가 깨버렸는데, 아니 사람이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께서 나를 어찌나 쥐잡아 먹듯이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버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똑같은 거 사오겠다고 했더니 찻잔 하나 못 알아보는 멍청이라고. 그 찻잔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줄 아냐면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니? 고작 찻잔 하나에. 어머님께서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정말 나라라도 팔아먹은 줄 알았다니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집을 해먹은 건 큰 잘못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그런데 고작 그 찻잔에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일 일이야. 네? 아니 형님네 부모님까지 들먹이셨다고요?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그걸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7푼이 8푼이냐고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해먹은 집 얘기를 들먹이시면서 뭐 데리고 살아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서 아끼는 찻잔을 깨먹냐고? 아니 내가 깨먹고 싶어서 깨먹었겠어. 형님은 입에 모터라도 단 사람처럼 쉬지 않고 시어머니의 욕을 하셨죠. 형님도 물론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저에게 전달을 했겠지만, 형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동안 마음고생을 수없이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딱 처음 인상만 두고 보면 백두산 호랑이가 따로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때가 제가 아마 둘째를 낳고 2돌 정도 되었을 때니까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쯤인데, 그럼 형님은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된 상태였잖아요. 15년이나 가족으로 엮여서 같이 살았으면 아끼던 찻잔을 깨먹었다고 하더라도 다친 데는 없냐 하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님한테 그런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려먹은 집이 값비싼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수없이도 많은 찻잔 중에 하나 깨트렸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집 날려먹은 게 죄지 죄야. 정말 서러워 죽겠는데,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고, 우리 친정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눈칫밥 먹으면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어머님 심부름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내가 오죽하면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당했어. 형님이 눈물이라도 흘리고 계신 건지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넋두리를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형님의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다고 줄줄 말이 쏟아지더라니까요. 저도 며느리의 입장이니까 형님의 입장이 훨씬 공감이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야 같이 합가를 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주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게 된 거죠. 형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니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많았을 테고요. 형님은 그 뒤로도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시키면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넋두리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형님의 전화를 꼬박꼬박 받으며 위로를 해드렸죠. 물론 저도 무척이나 지치는 일이긴 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동서, 바빠? 왜 내 전화를 안 받고 그래? 내가 정말 어머님 때문에 죽겠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형님, 저 지금 둘째가 감기에 걸려서요. 애 겨우겨우 약 먹이고 낮잠 재우고 오느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둘째가 아파? 하긴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지.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감기에 걸려오더라. 아니 동서는 집에 있으면서 둘째는 왜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래? 네?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게 아이 정서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는 다 엄마들이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변명하는 거지. 그나저나 동서는 정말 좋겠다.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혼자서 쉴 거 아니야? 나는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혼자 집에 있기는커녕 어머님 수발 들어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동서는 도대체 무슨 복을 달고 태어났길래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지 부럽다 부러워. 형님이 살짝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뭐가 바쁘냐,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놀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은 시궁창이다 하면서 넋두리를 하는데 무슨 사건 사고가 하루에 한 번씩 생기는 건지 처음에야 형님이 이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지만 저도 지치더라고요. 매번 불평불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니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 들어야 재미있는 법 아니겠어요? 정말 사소하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까먹어서 혼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건 솔직히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형님 탓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런 사소한 잔소리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매번 시어머니의 욕을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도 당한 게 있어야 공감이 되고 같이 욕이라도 실컷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점점 형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명절이 되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땐 꼭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했죠. 형님이 좀 덤벙거리기도 하고 뒤가 깔끔한 성격은 아니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형님을 붙잡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예, 내가 뒷정리는 바로바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니? 어쩜 여자가 이렇게 뒤가 지저분한지? 네가 지금 전 부친 자리 좀 봐라. 밀가루에 계란물에 파져. 아유, 바닥이 더러워 죽겠다. 어머님, 저 이거 다 하고 치우려고 했어요. 아유, 왜 만날 어머님은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이거 다 하고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꼭 제가 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일 다 하고 한 번에 처리하면 늦는다고 내가 말 안 했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밟아서 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여기 떡하니 전부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굳이 여기를 지나갈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건 아니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이런 취급받으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아, 여기 동서도 보고 있는데 꼭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겠어요. 그러더니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더니 씩씩 거리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보는 형님의 반항에 온 가족이 벙쪄 있었어요. 사실 형님 자리 주변이 정말 지저분하긴 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치우려고 걸레를 집어들었는데 형님이 저한테 무슨 유난이냐고 나중에 치워도 된다고 못하게 하셨었단 말이죠. 저러다가 잔소리 들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딱 꼬집어서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수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께서는 손이 빠르시고 뒷정리도 깔끔하게 하시는 반면 형님은 옷도 항상 허물 벗어놓듯이 벗어놓고 뒷정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구셨거든요. 성향이 안 맞는 두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형님은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의 지적을 무시하셨었거든요. 그러니 매번 혼나고 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욕을 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이었죠. 물론 시어머니께서 유난히 형님을 더 잡으려고 하시는 건 있기도 했지만요. 아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뒷정리 깔끔하게 하라고 몇 번을 말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말이 우스운 거야, 뭐야? 매번 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리 주변을 보고 좀 얘기를 해라. 주위째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너는 주변이 전부 어지럽잖니? 아, 이건 내가 고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조금 참으시면 되죠. 그리고 굳이 동서가 있는 앞에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저한테 그냥 쪽팔림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째?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할 수가 있지? 어머님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저 못하겠어요. 그냥 이혼할래요. 같이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매번 저한테만 잔소리하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명절에 갑자기 이혼 선언을 하더니만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아들들이 눈치가 없는 건지. 제가 놀라서 형님하고 붙잡았는데 저를 확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말을 했죠. 아유, 아주버님, 형님 말리셔야죠. 형님 따라가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됐다, 뭘 따라가라고 그래. 지가 지 발로 나갔는데 아쉬우면 돌아오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그래. 어디 가난한 집 딸 마음에도 안 차는 거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지가 강자를 부리고 나가. 기가 막혀서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니까 아쉬운 줄 모르는 거지. 에휴, 나간 사람 괜히 찾지 말고 전이나 붙여. 지금부터 부지런 떨어도 늦는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도 빨리 일이나 하라고 구박을 주셨죠. 저는 형님이 걱정되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전 부치면서 아주버님께 눈치를 줬는데 아주버님도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인 건지 쉽사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셨죠.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형님의 전화번호가 떠 있더라고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뛰쳐나갔으면 동서라도 잡으러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정말 서운하다, 서운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이런 소리였나 봐요. 그 이후에도 잔잔바리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까지 저는 새우였어요. 여전히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을 쥐잡듯이 잡았고 형님은 궁지에 몰리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정말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든 거리를 벌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저만 해도 저희 살고 있는 집을 시어머니께서 해주셨으니까 꼼짝 못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생이 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려왔어요. 형님이었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피곤함이 몰려와서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는데 남편에게 걸려오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이상한 기분이라도 들었는지 전화를 받으니 아주버님이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셨다고요. 저희는 서둘러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아주버님이 수술실 앞에 서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많이 다치셨다는 게 무슨 수술을 하시는 건데요? 글쎄, 약속을 갖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겠어요. 신호등 불이 깜빡이는데 엄마가 빨리 건너고 있다고 물을 하다가 그만 신호가 바뀌고 쭉 감속 없이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는 거야. 아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응급수술에 들어갔던데. 아주버님께서는 아주 절망적인 얼굴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형님은 휴대폰만 내내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 내 전화 왜 안 받았어? 내가 또 동서한테 넋두리나 할까봐 안 받은 거 아니야? 아, 네, 아니에요, 형님. 저 그냥 TV 보고 있느라 전화 온 줄 몰랐어요. 거짓말, 나중에는 전화기를 꺼놨던데. 일부러 내 전화 안 받은 거지? 아, 형님, 그게 지금 중요해요?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채라도 잡을 얼굴이길래 거짓말을 했죠. 형님은 팔짱까지 낀 채로 자기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게 틀림없다고 궁시렁거렸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고부관계라지만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걸 따지고 들 때가 아니지 않겠어요? 수술이 길어지자 남편은 저에게 아이들이 피곤할 테고 다음날 학교도 가야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챙겨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형님이 또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동서만 애 키우는 거 아니잖아. 애들만 집에 두고 병원으로 와. 형님, 저희 애들은 아직 어려서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내일 학교 갈 준비물도 챙겨줘야 하고요.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거 하나 스스로 못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정말. 평소에 그렇게 욕을 하던 시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으로 저에게 핀잔을 주는데 가족은 가족이다 싶었죠. 아무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고 새벽에서야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바로 병원에 가니까 형님은 없더라고요. 제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들 핑계대고 집에 가셨대요. 남편이고 아주버님이고 하루는 연차를 냈지만 다음 날부터는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친정부모님께 잠시 아이들을 부탁드리고 병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죽어도 병간호하기는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의식도 찾지 못하고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각종 검사를 마친 뒤에 머리를 다친 후유증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뇌신경에 강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여기가 완전히 끊어져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마 전신마비라는 이야기인가요? 두 번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아니요, 전신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재활 치료를 해봐야 하는 건데 아마 몸의 반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요. 글을 읽고 쓰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정상인데 얼굴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안면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만 했고 얼굴 근육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좌절스러운 결과였지만 그래도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수술을 한 덕분에 지금의 모습이라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고는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머리를 다친 것이었기 때문에 회복을 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나이도 많이 드셨고 뼈에 골절상도 입으셨던 터라 병원에 4개월을 입원해 계셔야 했습니다. 입원을 해 있는 동안은 시어머니의 병수발이 제 몫이었어요. 말이 어눌한 시어머니께서는 뭐가 불편하면 야 하시면서 큰 소리를 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시어머니께서 뭘 원하는지 제가 스스로 눈치를 채고 알아들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애들도 챙겨야 하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병수발도 들어야 하지. 그 4개월이 죽을 맛이었다니까요. 간병인을 쓰자고 남편이 간병인도 구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하도 난동을 부리시니 간병인들도 죄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됐죠. 퇴원을 하시고 나면 형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두 사람이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렇다고 솔직한 말로 제가 모시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얼굴 근육의 운동을 위해 언어치료도 시작하시고 4개월 뒤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형님께 신신당부를 했어요. 형님,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께서 야 하고 크게 소리를 치시면 화장실이 가고 싶으신 거고요. 어머님께서 파 하시면 밥 달라는 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동서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동서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 동서야말로 이제서야 병간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신난 거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예전처럼 호통을 치고 혼내실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성격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이대로 형님이랑 붙여놔도 되는 건가 마음속에 뭔가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형님이 모시고 살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진 재산이 있으셨으니까 그 돈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가끔 가다가 시어머니 집을 방문하면서 동태를 살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달라지셨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가도 변함없이 호통을 치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찾으셨었는데 한 1년쯤 지난 뒤부터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저에게는 야, 너, 봐
자, 하면서 화장실 가고 싶다. 너 어디 있냐? 밥 먹자 자고 싶다 표현을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뵈러 가니까 풀이 확 죽어서 형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에야, 나 화장실. 아유, 어머님 또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아, 기저귀 쓰시라니까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시면서 고집은 정말. 형님은 몸이 불편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다 주셨죠. 저는 의외의 광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형님께 말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놀라서 형님한테 물어보았죠. 형님, 어머님이 많이 온순해지셨네요. 아니,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이, 뭘 어떻게 해. 그냥 같이 살면서 본인이 아쉬운 소리 하니까 나한테 조심스럽게 잘 대해주시는 거지. 형님은 정말 여유로워 보였어요. 물론 사고로부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으니까 적응을 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전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고, 자기한테만 구박을 한다고, 이런 시집살이는 조선시대에도 없었을 거라며 맨날 우는 소리를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지고 나니까 형님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형님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말을 듣자면 시어머니께서 너무 잦은 트집을 잡고 실수에도 큰 화를 내셨었으니까요.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줄 알았죠. 시어머니의 병세는 좋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빠지기만 했어요. 여전히 가끔 가다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괜히 눈치를 보시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백두산 호랑이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죠. 제가 형님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근황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방에서 기척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가요 하고 방문 앞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무슨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형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우물쭈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할 말은 무슨, 어머님이 동서한테 할 말이 뭔가 있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하시겠지. 동서, 얼른 가봐. 애들 학원 가기 전에 간식 차려줘야 한다면서. 아유, 동서도 고생이다. 제가 뭘요, 형님이 더 고생이시죠. 다음에는 그이랑 같이 올게요, 어머님. 동서, 내가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있잖아, 어머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동선에 왔다 가면 피곤해. 여기가 무슨 요양원도 아니고 우리 집이잖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자주 오면 불편하지 않겠어?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제가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싶고 해서요. 아유, 그런 거 없어. 동서 없어도 나 이제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어머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고 잔소리만 하는 게 어디야.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시다니. 어머님, 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나을게 어머님 모시고 사는 값 톡톡히 주셔야 해요.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 한들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물론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시어머니를 모셨는지는 저도 알아요. 사고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형님이 어디 외출 한번 제대로 못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집에 아픈 시어머니가 계시니 밖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으니까요. 형님이 고생한 거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이라는 걸 알지만 대놓고 모시고 사는 값을 톡톡히 달라고 하시는데 좀 놀랐죠. 시어머니 사고 이전에는 저런 말을 꺼낼 생각도 못 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누운 채로 눈을 꾹 감으시더라고요.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한 뒤에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를 뵈러 갔고 이때도 형님이 저와 남편에게 집에 자주 찾아오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와 잠시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형님이 따라 들어와서는 시어머니가 피곤해 하시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고 말린 게 기분이 나빴나 싶었어요. 그 뒤로 저 없이 남편이 혼자 2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마다 형님이 엄청 불편한 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말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형님이 싫은 티를 엄청나게 냈구나 싶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움직이지를 못하니 몸의 체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들어서 힘들어 하시던 시어머니가 점점 말라가고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눈치가 보여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어머님께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놀라서 형님이 말을 해준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조금 큰 병원이었어요. 입원실이 있는 2차 병원 같은 곳이었죠. 형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유, 나도 놀랐지 뭐야.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밥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질 않으시길래 내가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입원 자리도 없을 뻔했어. 어머님께서 사고로 인해서 이런저런 후유증도 있었고 나이도 들었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인 것 같다고 하더라. 형님이 맘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친한 사람인데 병원 의사라고 입원실 자리를 내어주어서 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병원에 입원을 하셨으면 했는데 형님은 집 가까운 게 최고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일주일을 넘게 침상에 누워 계셨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큰 사고가 있었으니 언제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지만 꽤 회복을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게 되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3일간의 장례를 다 치르고 형님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시간을 내서 약속을 잡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요청을 한 자리라서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며 형님께 인사도 할 겸 그렇게 자리를 갖는 건가 싶었는데 모르시는 분이 한 분 더 오시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만 본인을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변호사? 아니 서방님, 우리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변호사는 왜 불렀어요? 우리가 뭘 정리할 게 있다고. 혹시 아버님 유산 때문에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올해로 고임이 되신 박정숙 여사님의 유언을 공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네, 어머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아니,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시던 분이 어떻게 유언장을 남겨? 유언장을 남긴 상황에 대해 의문이 가지실까봐 직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태블릿 PC를 꺼내서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몸 대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셨지만 왼손은 사용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방에서 혼자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셨었나 봅니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할 거 없이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셨지만 대부분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자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시는 장면을 녹화하셨더라고요. 박정숙 여사님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현금 재산은 의료재단에 전부 기부를 하고 박정숙 여사님께서 직접 거주하셨던 20억 상당의 아파트는 둘째 며느리에게 상속하도록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저도 아니고 지금 동서한테 주시겠다고 했다고요? 아니 동서가 뭘 했다고? 이건 우리를 농락하는 거야. 내가 몇십 년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아니라 동서한테 집을 줘? 동서 뭔 짓 했어? 어머님한테 뭔 짓거리를 했길래 어머님이 아파트를 동서한테 넘겨? 저야 모르죠. 저는 유언장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형님. 어머머 웃겨 정말. 그럴 리가 있어? 서방님이 데리고 온 변호사인데. 아우 그럼 그렇지. 둘이 짰구나. 서방님은 그 집이 그렇게나 욕심이 났어요? 어머님 거기에서 변호사 사무실 데리고 간 거지? 어머님한테 집 달라고 난리쳤지. 내 집인데 감히 2년이 훔쳐? 이 도둑년아. 아니지 이 도둑년 놈들아.
그러면서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는 제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앞에서 별이 깜빡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꿈에도 몰랐던 20억짜리 아파트 상속을 받은 건데 왜 제가 도둑년이고 뺨까지 맞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 순간 과묵한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형님의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는 제가 맞은 소리보다 훨씬 컸어요. 형님이 악소리를 내면서 자빠졌고 남편은 형님에게 웬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유언장이었어요. 제가 더 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푼통이 터졌는지. 형수가 그동안 쓴 돈들 다 뱉어내야 할 겁니다. 어머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을 어떻게 썼다고? 그거 말고도 증거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의 녹음 파일. 이건 엄마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남편은 복사한 것 같은 용지를 형님에게 던졌어요. 형님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치에 떨어진 종이 몇 장도 주워서 읽어보았지요. 그 내용은 감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형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일기장의 일부를 본 형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단 형님은 시어머니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듯 했어요. 방에 숨어서 몰래 낙서를 하듯이 연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익숙해지자 일기를 남기신 거죠.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받았던 시집살이를 시어머니가 아프신 이후에 고스란히 돌려드렸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말로 구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진 거죠. 일기장에 나온 이야기로만 따지면 형님이 시어머니께 이렇게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목숨 연명해봐야 누구 좋겠냐고 빨리 되져버리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친구들을 만나서 나간다며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방에 눕혀두고 기저귀 하나만 덜렁 채워서 나간 것까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늘 항상 몸이 가려웠다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일기를 남기시기도 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재산이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통장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넘겼고 형님은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돈을 본인 재산인 거 마냥 펑펑 썼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협박까지 했대요. 전 재산을 큰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노라 유언을 남기고 가라고요. 병원에 가는 날에도 병원을 데려다 주지 않고 약도 제때 먹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했으니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형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말 그 일기장을 읽는 내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어떻게 어머님께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래요? 소름 돋는다, 정말. 왜 작은 적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 놓친네 그런 짓 당할 만큼 나를 꼬박했었어. 자기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건데 왜 그래? 달라도 한참 다르죠. 일 똑바로 못한다고 혼나는 거라 아픈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몰아낸 거랑 어떻게 같아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무슨 실수를 했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신 분인데 눈치를 그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너 지금 누가 앞에서 착한 척을 하니? 그래,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큰 척을 해서 20억짜리 아파트 꼴 꺾겠구나. 그걸 네가 혼자 다 처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도둑년아? 내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놔두지. 사람이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반성도 못하고 지금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와? 오냐고. 아주버님도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어떻게 자기 엄마를 괴롭히는데 그걸 보고 냅둬? 이 사람들 그동안 쌓인 게 뭐 한 달인 줄 알아? 돈 가지고 유세 떨고 치사하게 굴고 우리 남편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커져라고. 우리 애들 교육비 좀 보태달라니까 누구 닮아서 멍청한 거냐고 막말하고.
지가 해온 게 있는데 나한테 그거 몇 년 구박을 받았다고 이런 치사한 짓거리를 해. 형님, 아니지. 넌 형님도 아니야. 인간도 아닌 것들. 어머님이 괜히 트집만 잡아서 그랬겠어?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지금. 어머, 20억짜리 아파트 받았다고 이제 와서 죽은 사람 편들고 앉아있네 정말. 왜 나랑 싸우고 척을 져야지만 부담 없이 20억짜리 아파트 꼴꺽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행동하는 거니 너? 형님이라는 여자는 그 20억짜리 아파트에 목숨이라도 걸었는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끝까지 새우등이었어요. 저는 그 20억짜리 시댁집을 원했던 적도 없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집을 형님네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초에 욕심낼 만한 집도 아니었고요. 형님이 모시고 산 세월이 20년인데 당연히 그 집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런 짓을 해서 지발로 목을 걷어차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을 진행하려 하는데 발빠른 형님이 그 짓을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실 일이 일어났죠.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끝까지 자기 몫을 주장하려는 그 태도의 신물이 났죠.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손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님께서 형님네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법에 의하여 상속을 할 사람이 유언을 할 때 방해를 하거나 강요, 사기, 협박 등을 사용해서 유언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하려고 한 경우 위조나 변조를 시도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차곡차곡 써내려 오신 일기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어머님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녹화를 해두었던 게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변호사님이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해둬도 남은 가족들이 조작이라 할 수 있으니 영상으로 남겨놓자고 했다고 먼저 조언을 하셨대요. 남편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변호사가 하자고 하니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를 떠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서 글씨를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며 조작된 거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하지만 녹화된 화면에 떡하니 나온 유언장의 글씨체와 일기장의 글씨체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감정까지 받게 되었죠. 게다가 그 유언장을 저희 측 변호사님과 남편과 함께 작성을 했기 때문에 증인도 있었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한마디로 어머님의 유산에 대한 상속 주장을 단 1%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형님이 시어머님을 그동안 엄청나게 괴롭히고 모시고 살면서도 아픈 시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는 점, 유산만 노리고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려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오히려 형님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돈으로 호의호식했던 모든 것을 뱉어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구상했고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고 상속 결격 사유가 인정이 되면서 법원에서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어요. 이 사건의 피고 측 주장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협박과 강요의 증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저와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재산을 전부 다 저희가 가져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재판이 끝이 나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니들이 이긴 거 같지? 어디 그 재산 다 들고 가서 잘 사나 보자.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를 할 거야. 내 희생을 감히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시집살이를 버텼는데. 시집살이요? 잔소리 좀 들었다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한 주제에 감히 시집살이를 운우네?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녹두리 할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였어. 별것도 아닌 일로 괜히 시자 붙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충분히 당신 행동 보면 할 수 있는 잔소리였다고. 집이나 빼. 그 집 우리 집이니까 당장 집이나 정리하라고. 이사 나가. 이사를 나가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더군요. 멍청하게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나 보죠. 저희는 집을 뺄 시간을 한 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형이니까 마지막 배려를 한 것이었는데 이 인간들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불법 점유를 걸고 넘어가자 저희에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지금 이 집을 빼앗기면 어딜 가서 살아. 우리 둘째 고3이야, 고3.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 전화까지 언제 적응을 하고 수능 보고 그래. 그러지 말고 오래만 살게 해줘. 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고생하면서 살았던 건 인정하잖아. 그만큼 보상은 받게 해줘야 하는 거 이거 아니야? 그건 니들 사정이고 우리는 이 집 팔아치우기로 결정했고 부동산에도 내놨으니까 당장 짐 빼. 남편은 사정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고불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다가 경찰까지 찾아오니 이사를 나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면서 떠났지만 앞으로 마주칠 일 없을 테니 저도 가운데 손가락 떡하니 치켜 올려 욕을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고 있네요. 명절이 되면 가끔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사사건건 다툼이 일어나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니 또 한 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건 너무 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 집은 형님 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결국 남은 거 하나 없이 떠나버린 형님을 보면서 저도 안타깝네요. 그래도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돌려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신경 안 쓰고 살 겁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